1982년 워싱턴주 킹카운티, 한 형사의 표정이 어둡게 변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브 라이커트. 이 데이브 형사는 1979년부터 강력계를 이끌어온 능력 있는 수사관이었는데요. 그의 인생에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을 뻔한 끔찍한 사건이 수년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범인을 한국판 이춘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끔찍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이 범인을 모방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그리고 범인은 끝내 어떻게 잡히게 될까요? 스토리를 쭉 들으시다 보면 유력한 용의자가 몇 명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일지 추리하면서 결말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실제 사건과 함께 스릴러 영화와 추리소설 줄거리까지 다루는 알고 싶은 이야기 J. 오늘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2년 8월 15일, 데이브 형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린리버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강둑에 난 긴 풀을 뚫고 강으로 한번 내려가 보는데요. 시신은 물에 약간 잠긴 상태였고 나체였어요. 처음에 시신 2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 건데 시신이 하나 더 있었어요. 데이브 형사가 강가로 내려가면서 3번째 시신까지 발견을 한 겁니다. 현장에는 충격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날 그린리버에서 3구의 시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시신 2구를 발견했었거든요. 한 달 사이 이곳 강 하류에서만 총 5명의 여성 시신이 나왔습니다. 모두 교살이었어요. 데이브 형사는 이건 100%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다 하고 판단을 내리고는 대대적인 수사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TV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피해자 3명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여성 5명을 살해한 범인을 밝히기 위해 그린리버 전역의 은행에서 단서를 찾는 중입니다. 경찰은 서둘러 그린리버 전담반을 꾸렸고 데이브 형사가 그 전담반을 이끌게 됐어요. 데이브 형사는 이전에 다른 힘든 사건들을 맡아보긴 했지만 연쇄살인 사건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는 형사 25명으로 전담반을 꾸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져요. 한편 그린리버에서 발견된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집니다. 2명의 피해자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이 발견됐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확보된 물리적, 법의학적 증거였지만 이때는 범인의 DNA와 확실하게 대조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80년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수사팀은 일단 피해 여성들에게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거기서 얻은 단서로 수사망을 좁혀서 범인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치과 기록이라든가 실종 신고, 또 지문 등을 통해서 발견된 시신 2구의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모두 매춘부로 일하는 여성들이었어요. 이 중 한 명의 이름은 마샤 체프먼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데이브의 수사팀에 속해 있었던 여성 형사 한 명이 헉 하고 놀랍니다. 이전에 봤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샤가 폭행 사건을 당한 건으로 신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여성 형사가 이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마샤 체프먼은 당시 3명의 자녀를 둔 31살의 젊은 엄마였고 이런 매춘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됐던 거죠.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매춘 활동은 스트립이라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앞서 등장한 그 여성 형사가 이 스트립이라는 곳으로 가서 젊은 여성들을 만나보기 시작합니다.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발로 뛴 거예요. 이 형사의 말에 따르면 매춘부들을 만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대부분의 매춘부들이 굉장히 어렸다고 합니다. 10대부터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대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여성 형사는 거리에서 영업 중인 이 여러 여성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춘부를 죽이는 남성이 근처에 있어요. 몸 조심하시고 뭔가 듣거나 알게 되면 꼭 저희한테 연락해 주세요. 하지만 매춘부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각이 나와요. 저희는 딱 보면 알아요. 하면서 살해당한 여성들의 일을 마치 남 얘기로 여기는 듯 했어요. 반면 일반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우리 중에 냉혈한 살인자가 있다. 놈은 분명 가까이에 있다. 이런 공포가 퍼지면서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는데요.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바로 의심을 받곤 했습니다. 킹카운티 경찰청 그린리버 전담반으로 쉴 새 없이 누군가 의심스럽다라는 제보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데이브 형사가 한 전화를 받는데 어떤 남자가 제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멜빈 포스터입니다. 아무래도 제 지인이 의심스러워서요. 이 멜빈 포스터라는 제보자는 자기 지인이 유력한 사건 용의자라면서 그가 피해자들도 알고 있고 거리에 있는 매춘부들도 다 알고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은 바로 이 멜빈 포스터라는 사람이 제보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면담을 한번 해봤는데 전혀 살인범이란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브 형사는 이전에 FBI로부터 용의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다. 수사에 관여해서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들었었기 때문에 괜히 자기 지인을 제보한 것 같은 이 멜빈 포스터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멜빈 포스터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직업은 택시 기사였어요. 그는 워싱턴주 주도인 올림피아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시애틀 남쪽에 있는 도시로 아까 그 매춘이 많다던 스트립이라는 곳이랑은 최소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택시로 굳이 이 멀리 떨어진 스트립을 방문하곤 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바로 이 점이 형사들의 강한 의심을 샀어요. 사실 택시 영업은 그냥 자기 집이 있는 올림피아 쪽에서만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왜 그랬을까? 멜빈 포스터는 이전에 차량 절도 혐의로 감옥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고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여러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뭔가 수상했어요. 수사팀은 멜빈 포스터를 직접 불러서 면담해보기로 합니다. 자, 멜빈 포스터가 경찰서로 왔어요. 형사들이 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쓱 보여주는데요. 그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분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마샤 체프먼? 그 사람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합니다. 그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데이브 형사. 결국 면담 막바지쯤에 돼서 초강수를 두는데요. 당신한테 여러 가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신을 투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멜빈 포스터는 면담을 하러 왔다가 결국 갇혀있게 되는데 사실 데이브 형사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그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사건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에 관해 입을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데이브 형사의 예상이 적중했을까요? 다음 날 데이브 형사가 멜빈 포스터를 찾아가서 피해자에 대해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멜빈이 갑자기 피해자들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피해자들 몰라요 막 이런 반응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 싹 달라집니다. 피해자 여성들을 자기 택시에 태운 적이 있다고 진술을 해요. 데이브 형사는 전날과 180도 말이 달라진 이 멜빈 포스터를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 용의자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기로 해요. 당신은 그린리버 살인범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멜빈 포스터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알지만 범인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이어서 당신은 그린리버 살인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과연 그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질문을 다 마치고 나서 데이브 형사가 결과지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거짓 반응이 많았단 거겠죠?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항상 정확한 것도 아니고 이걸 증거로 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브 형사는 일단 그를 이 사건의 그냥 여러 퍼즐 조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멜빈 포스터를 한번 감시해 보기로 합니다. 수사팀은 그가 살인범일지도 모르니까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를 미행했어요. 혹시라도 섣부르게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저질러서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결정적인 상황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데이브 형사가 그린리버 살인사건 전담반 사무실에 이렇게 있었는데 온갖 채널의 뉴스가 다 멜빈 포스터로 도배가 된 거예요. 어떤 기자는 멜빈 포스터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리포팅을 합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경찰은 여기서 잠복 근무를 펼치며 바로 저 위에 사는 멜빈 포스터를 24시간 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멜빈 포스터의 인터뷰도 해요. 기자가 지금 혹시 두려우신가요? 하고 물으니까 멜빈 포스터가 굉장히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죄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언론에서 취재 경쟁하느라 중요한 수사 정보를 방송에 내보낸 거였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멜빈 포스터가 스스로 경찰이 자신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언론에 알리고자 직접 제보를 했던 거였습니다. 어떤 기자는 또 그래서 그 많은 여성들이 죽어나갔다는 겁니까? 하고 멜빈 포스터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멜빈 포스터는 네, 범인이 저는 아니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궁금하네요. 제가 알았다면 막았을 테니까요. 라고 답변을 해요. 경찰들이 보기에는 멜빈이 뭔가 언론과 주변의 관심을 좀 즐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조사당하고 미행당해서 막 힘들어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걸 즐기는 그런 행태는 FBI 프로파일러들이 프로파일링했던 범인의 특징과 일치했어요. 데이브 형사는 아무래도 저 인간이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관마다 용의자를 한 20명씩 한꺼번에 조사하고 있었고 윗선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멜빈 포스터 감시는 중단됐어요. 물론 감시만 잠깐 멈춘 거고 그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한 번만 실수해라 제발 하면서 그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기다렸어요. 수사팀이 열심히 조사는 하는데 아무런 성과는 없었고 그렇게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1983년이 됐어요. 경찰이 그린리버 살인사건 첫 유고를 발견한 지 1년도 더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살인사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번엔 한 남성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다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유골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항구 건물에서 유골 3구가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게 모두 앞서 발생했던 그린리버 연쇄살인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피해자는 늘어나면서 신원을 밝혀내고 조사해야 하는 용의자도 피해자도 점점 많아집니다. 1년 반 사이에 무려 13명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형사들도 이 당시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번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참담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결국 그린리버 전담반은 확장되기에 이르릅니다. 경찰관 15명, 형사 10명이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때 톰 젠슨이라는 형사도 이 팀에 들어옵니다. 그 데이브 형사와 같은 해에 고용된 동기인데 아주 꼼꼼하고 기억력도 좋고 뛰어난 수사관이라는 평판이 나 있었어요. 데이브 형사는 이 톰 형사가 세부 사항을 워낙 잘 파악하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멜빈 포스터를 한번 좀 잘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용의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시점까지는 멜빈이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데이브 형사의 부탁을 받은 톰 형사는 평소와는 다르게 사건에 접근합니다. 대개는 용의자가 있으면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그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 주력했어요. 워낙에 용의자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좀 제껴야 그 다음 용의자로 넘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경찰이 계속 그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러는 동안에 또 연쇄 사건이 생긴다면 그러면 멜빈 포스터를 이 그린리버 연쇄살인범 용의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 멜빈 포스터가 굉장히 의심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 정말 24시간 멜빈을 계속 감시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도 모르게 어디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이 수사팀에서 피해자들이 사라진 위치와 시간을 파악해봤는데 멜빈이 감시를 받고 있던 그 시간대 안에 해당됐던 거죠. 형사들은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멜빈 포스터가 그린리버 살인과 관련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닌 사람을 계속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로써 그린리버 사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형사들은 밑을 노르시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겁에 질려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뉴스만 틀면 또 신문만 펼치면 시신 얘기, 유골 얘기, 이 사건 얘기가 매일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은 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라고 수사팀을 압박해 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범인이 안 잡히냐? 조만간 잡히긴 하는 거냐?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심지어 이 수사에 대한 시위까지 열립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피해자들이 매춘부라서 사건 수사를 이렇게 느려 터지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형사들은 억울하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해결해보겠다고 막 미친 듯이 매달리고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데이브 형사는 이 시기에 뉴스를 보면서 매일매일 사기가 꺾였다고 해요. 그렇게 야속하게 시간은 흘러 또 다음 해가 됐어요. 1984년 3월 21일 시애틀에서 또 유골이 발견됩니다. 이놈의 범인은 지치지도 않아요. 이번엔 전화를 받고 톰 형사가 현장에 나가보는데요. 톰은 이 팀의 중간에 합류한 형사였죠. 원래는 절도 사건 등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이게 그의 첫 살인사건 현장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톰이 어떤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간 거였냐면 한 야구장 매니저가 자기 개가 뼈를 물고 집에 돌아왔다는데 그게 아무래도 사람 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그 야구장 매니저의 강아지가 갔던 지점 근처 숲을 수색했더니 유골이 나왔던 겁니다.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한껏 이렇게 태아 자세처럼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보였어요. 검시관은 이 뼈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나이를 12살에서 18살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심지어 뼈밖에 없어서 신원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럴 때는 그냥 번호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본스 10, 즉 뼈 10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피해자는 뼈 10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색견이 이 근처 소나무 옆에서 또 다른 시신을 찾아냈어요. 그나마 이 피해자는 치과 치료 기록 덕분에 거의 바로 신원이 식별됩니다. 여성이었고 역시나 매춘부였어요. 그린리버 킬러는 이렇게 21개월간 최소 20명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이 총 피해자를 다 합치면 미국 역사상 최다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형사들은 의혹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온갖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놈을 잡을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이들은 1984년 누군가는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캠페인을 열게 됩니다. 그린리버 킬러에 관해 아는 게 있는 사람은 전화로 제보를 해달라 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거였는데 포상금을 10만 달러 내걸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관련된 누군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던 누군가라도 용기를 내지 않겠는가. 수사팀은 중요한 제보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예상대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종자, 용의자,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제보가 수천 건이 이어졌어요. 이 중에는 리베카라는 이름의 한 소녀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폭행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전담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리베카는 당시 기준으로 2년 전, 즉 1982년에 어떤 남자에게 매춘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우선 그 남자가 리베카를 차에 태우고 자기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나 단속반 아니다. 즉 이런 매춘 단속하는 경찰 아니다 라는 거를 증명해 보인 거죠. 그때 그 남자가 보여준 게 캔워스 트러킹이라는 회사의 사원증이었다고 해요. 리베카는 그렇게 그 남자의 트럭을 타고 아주 외진 산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으슥한 곳에 도착해 그 어떤 은밀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남자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리베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대요. 성적으로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는데 싶었다고 합니다. 리베카는 막 거칠게 반항하고 맞서 싸우다가 겨우 빠져나와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그 일에 관해 아마도 그가 그린리버 킬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하러 온 거라는 리베카.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팀 중에 한 형사가 리베카가 설명했던 그 남성의 기록을 살피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잦은 매춘 혐의로 체포됐었던 남성들의 기록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직장 명칭이 그 캔워스 트러킹인 사람이 있었던 거죠. 형사는 그래서 리베카에게 그 남자의 사진이 포함된 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당신이 봤던 남자가 누군가요? 하고 묻는데요. 리베카는 사진 6장 중에 딱 한 명을 정확하게 집어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리베카가 지목한 사람은 캔워스 트러킹 직원 게리 리지웨이였습니다. 이때부터 리지웨이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고 집중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멜빈 포스터 이후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게리 리지웨이는 35살의 남성이었어요.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고 1982년 초반 매춘부 희롱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갔던 적도 있었어요. 1983년에는 시애틀 항구 경찰이 도로에서 이 리지웨이의 차를 세우고 조사를 했던 기록도 있었는데 당시 그 옆자리에 켈리 맥이니스라는 젊은 여성이 동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길거리 매춘부였고 나중에 실종됐어요. 이거 진짜로 뭔가 수상하죠? 멜빈 포스터보다도 더 수상합니다. 이제 경찰은 리지웨이의 집안 수색 영장뿐만 아니라 개인 수색 영장까지 받아냈어요. 이 개인 수색 영장이 있으면 그의 타액 등을 채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건을 단번에 종식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건가? 형사들은 또다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조를 짜서 일부는 리지웨이의 자택을 수색하고 일부는 리지웨이의 회사로 갑니다. 리지웨이의 집으로 간 형사들은 피해자의 혈흔이나 장신구, 의류 등 리지웨이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집 안팎으로 샅샅이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조금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되면 지문이 지워질세라, 어디 한 군데 망가질세라 고이고이 신중하게 포장을 해서 옮깁니다. 그리고 리지웨이의 회사로 갔던 형사들은 출근한 리지웨이를 데리러 가서 타액을 채취해왔어요. 자, 이번 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자택을 조사한 팀은 큰 실망감에 빠집니다. 물건들은 잔뜩 가져오긴 했는데 그중에 범행과 연결 지을 만한 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타액 채취한 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유일한 희망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채취해왔던 그 타액에서는 시신에서 채취한 정액 표본과 비교할 혈액형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불일치했다라는 건 아니고 뭔가 어떤 정보나 기술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채취한 타액은 일단 냉동 상태로 보관이 됩니다. 이러는 사이 또 희생자가 발생해요. 건설 노동자들이 새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유골을 발견한 거예요. 자, 도대체 범인이 잡히기는 하는 걸까요? 이 사건에만 형사 60명을 배정하고 1,500만 달러나 투입이 됐는데도 그린리버 살인범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전담반은 축소되게 됐어요. 데이브 형사는 우라통을 터뜨립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형사들이 절망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7년이 됩니다. 아까 사건이 8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었는데 벌써 90년대로 넘어온 거예요. 하지만 데이브 형사는 한시도 그린리버 사건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1997년에 보안관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로써 어떤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데이브는 자신의 가슴속에 한으로 남았던 그린리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형사들을 모아 어떻게 할지 회의를 주최합니다. 데이브와 함께 수사하던 톰이라는 형사도 기억하시죠? 그 사람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톰 역시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답답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이브에게 제안을 해요. 이제 80년대랑 비교하면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DNA 검사가 좀 달라졌다. 혁신적인 기술로 혈액이나 정자 한 방울로도 의심의 여지 없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본을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지금이 바로 적기다. 그래서 냉동고에 보관했던 중요한 증거물들을 다시 꺼내오게 됩니다. 1982년 그린리버에서 당했던 피해자들에게서 얻은 정자 표본이었어요. 톰 형사가 이 표본 분석을 직접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분석 결과가 나오자
톰 형사는 급하게 데이브를 비롯해 이 사건에 오래도록 매달려왔던 형사들을 따로 불렀어요. 만나자고. 그리고 드디어 톰이 입을 여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치하는 DNA가 나왔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데이브는 이때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톰 형사는 자기 양복 자켓 앞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봉투를 이렇게 꺼내서 데이브한테 건네줬어요. 이 안에 범인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근데 데이브는 그 봉투를 열기도 전에 리즈웨이죠?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형사의 직감으로 그가 범인이란 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봉투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네, 그 안에는 게리 리즈웨이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범인이 밝혀진 거예요. 그린리버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은 바로 게리 리즈웨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과연 몇 명을 죽인 걸까요? 드러난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게리 리즈웨이는 2001년에 체포가 됐는데 일단은 48명을 연쇄 살해한 걸로 기소가 돼서 이 사건 각각 종신형과 증거인멸형량 10년을 더해 총 480년형을 선고받는데요. 리즈웨이 측에서 양형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랑 시신 어디에 묻었는지 이런 걸 다 얘기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좀 조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들 유골이라도 찾게 해주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총 49건의 살인을 저지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자기가 범행 횟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세는 걸 포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기억이 나는 것만 총 7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71건이요. 범죄 전문가들은 실종자 신원과 범행 수법, 범행 지역 등을 근거로 추정해 봤을 때 리즈웨이의 범죄가 최소 90여 건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인간이죠. 이 리즈웨이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태어나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래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대요. 13살 무렵까지 야뇨증이 있었고 난독증도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동물과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강에서 수영을 하던 중에 수영하고 있던 다른 소년을 다리로 이렇게 감아서 익사시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19살 때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한 이후 총 3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1명 있다고 해요. 그가 살인 행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2년 7월이었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10대에서 30대 사이 여성으로 대부분 매춘부나 가출 청소년이었어요. 고속도로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에 자기 집이나 트럭에서 관계를 맺은 뒤에 교살하는 수법을 주로 썼습니다. 그런 뒤에는 그린 리버, 즉 그린 강변 숲속에 시신을 유기했어요. 그렇게 그의 범행은 8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9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사이 최소 3차례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매번 무혐의로 풀려났대요. 이놈에 대해서 가장 어이없었던 점은 그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킹카운티의 자동차 회사, 아까 그 캐노스 트러킹 기억하시죠? 그 회사를 비교적 건실하게 다녔대요. 결국 리즈웨이는 그러다가 2001년 11월 30일 DNA 분석으로 덜미가 잡히게 되죠. 리즈웨이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여자들을 혐오하냐고요? 여자들이 저를 통제했는데요. 저는 그게 싫어요. 다른 사람 대신 제가 처리한 것뿐이죠.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겠지만 전 매춘부들을 죽여서 통제한 거예요. 무슨 헛소리인지 잘 해석도 안 되죠? 리즈웨이에 대한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가 양형 거래를 하면서 자백했던 사건의 수와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침울한 기운도 있었다고 하고요. 판사는 리즈웨이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후에 그 앞에서 피해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즈웨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guilty, 유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렇게 판사는 49명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고 리즈웨이는 그 이름들 끝에 계속 guilty, 유죄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리즈웨이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돌아서 나가는데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데이브 형사와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때 데이브가 이게 진짜 유치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잡았다 이 새끼야 라고 말했대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수사관들이 무려 10,000건에 달하는 증거물들을 발견해서 그걸로 20년간 수사해온 결실을 맺은 사건.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게리 리즈웨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연쇄살인마 이런 끔찍한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결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해?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지?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혼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희한하죠? 그런 사이코패스들 특유의 사람을 끄는 매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뭔가 사람을 이렇게 확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홀려내는 그런 기술이겠죠, 아무래도. 결혼 여러 번 하는 거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피해자들 주로 유골만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기술 같은 걸로 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복원한 사진이 있어요.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진행하고 얘기했을 때보다 피해자들 얼굴을 직접 이렇게 복원된 거긴 하지만 보니까 더 좀 마음이 안 좋고 이 사건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조사하는 내내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진짜 손에 꼽히는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아닐까 싶어요. 그 최소 90여 건이라고 하니까 얘 오늘 왜 이러니? 100명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똥구멍을. 아무튼 오늘은 정말 끔찍한 연쇄 살인마 게리 리즈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 유명할 거예요. 이놈에 대한 얘기가 TV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 연쇄 살인범을 잡아라를 기준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형사들의 수사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서 취재된 내용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